안녕하세요. 심야치유식당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전직 정신과 의사 철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른 8명의 손님들과 엮어가는 각기 다른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나열하기보다는 픽션 형식을 도입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치유 에세이를 선보입니다. 독자들은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있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 속에 투영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심야치유식당. 프롤로그. 당신의 마음속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질문.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질문 하나. 왜 살지?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답을 말할 것이다. 비슷한 듯이 보여도 짧은 시간 마음속에서 일어난 갖가지 상념들을 감안하면 겉으로 얘기하는 답은 뻔한 모범 답안 혹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답일 뿐 실제로 지금 각자 마음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모두 다를 것이다. 아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한 것 뿐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안의 욕망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사실은 행복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 판단이다. 괴로움이 없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신과를 찾아오고 심리 상담을 하고 구술하고 신앙에 기댄다. 그렇지만 괴로움이 없어진다고 해서 가슴이 뻐근한 분노가 사라진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 의문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진료실을 찾아오는 이들 중에는 굳이 많이 바꾸지 않고 지금껏 살던 대로 살아도 인생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있다. 그가 아주 성공한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성공하거나 잘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다. 다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보상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진료실을 찾게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트랙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상이라는 확인을 받고 부모나 보호자가 이끄는 대로 뻔하지만 안전한 길로 돌아가게 만들어 달라고 병원으로 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병리의 잣대로 보면 정상 범위 안에 있다.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부모 세대의 경제력으로 이들이 안달복달 돈을 벌지 않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희생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를 위해 살더라도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그들도 알고 있다.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인다는 것을. 그러나 가기 싫은 길은 가고 싶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부모의 기대 섞인 시선,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물어보는 주변의 시선과 압력이 부담스럽다.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불안하다. 미래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은 든다. 그렇지만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상으로 나를 던져버리기에는 아깝기 그지없다. 어느 한쪽의 주관이 뚜렷하면 정면 돌파할 수 있다. 트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애를 쓴다. 그렇지만 어느 쪽도 되지 못할 때, 즉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그저 공부하고 있어요.
준비 중, 푯말만 걸어놓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하나 지금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을 때 삶은 행복에서 한 발짝씩 멀어져 가게 된다. 하지만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전적 정신병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에게 어떤 정신질환도 진단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 통념의 잣대로 보자면 정상은 아니다. 여기서 내가 해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신과 의사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경험한다. 직업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모에게 끌려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정적인 이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는 마징가 제트의 연구소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결국 내 관점은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관점을 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게 비정상적 삶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할 길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떠나지 않는다. 이들은 왜 나한테 오는 것일까? 사회, 가정의 기대와 충돌하는 개인의 삶의 스타일이 의료라는 영역으로 들어와 질병과 비정상, 병리의 문제로 분류되어 버렸고 21세기 정신과는 이러한 충돌을 중재와 화해, 개인적 성찰이 아닌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치료로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것은 정신과 영역의 확대이고 문턱 낮추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의 영역이 아닌 증상과 행동의 관점에서 말로 변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치료자는 기본적으로 좌절감을 갖게 된다. 모든 의사가 기본적으로 갖는 기본적인 전지적 환상이 무참히 깨어지는 아픔을 맛봐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살고 있지만 떨려나지 않기 위해 하라는 것은 하고 있지만 어딘가 미진하고 삐걱거리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뚜렷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검진을 해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한다. 자살을 기도하거나 회사를 다니지 못할 정도의 불안 증상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다. 대인관계가 나쁘기보다 도리어 너무 좋아서 사람이 뿜어내는 독에 중독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을 해도 많은 연봉을 받아도 집을 장만해도 원하는 것 이상의 성취를 해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의 문제는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것. 인생은 궤적을 갖는다. 속도를 내야 할 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때, 남에게 힘을 나눠야 할 때와 같이 적절한 타이밍과 포지션을 잡아야 하고 이때마다 카멜레온과 같이 변화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이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그 누구도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가장 잘났어 라는 강한 자기애의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꺼진다면 삶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인생은 하나도 재미가 없고 갈수록 빡빡해지고 조금씩 여기저기가 힘들어진다. 도리어 뒤에서 누가 지켜보면서 더 빨리 달려. 그것밖에 안 돼? 그게 네 한계야? 라고 채근을 하는 것만 같다. 이러다가 결국 벼랑 끝이 보이고 낭떠러지로 확 떨어져 버릴 것만 같은 그게 언제 어디일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묘한 불안감.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다. 이때부터 증상이 시작된다. 증상은 제각각 모두 다르다. 짜증이 늘 수도 있고
몸이 부서져라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강박적인 면이 강해질 수도 있고, 잘 되던 성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술이나 음식에 탐닉해서 조절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도 된다. 혹은 모든 것을 다 놓고 인간 파산 선고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게 모두 잘못된 증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결국 증상으로 보이는 이 모든 이상 행동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자기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 막아내다가 어느 선에서 나름 타협을 본 차선책의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무조건 이것을 도려내야 할 병리적 대상으로 보고 없애려 달려든다면 수술은 잘 되었지만 환자는 사망한 비극적 결과를 얻기 쉽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관점은 이래야 한다. 오죽하면 이런 증상에 매달리게 되었을까? 그 증상이 이 사람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고 난 다음 그런 비합리적이지만 그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증상적 행동을 대신할 것을 찾도록 돕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괜찮다는 믿음과 안심을 먼저 심어줘야 한다. 너무 열심히 살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르쳐야 할 대상도 모든 것을 다 고쳐야 할 대상도 아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존심에 받은 상처로 생긴 의심과 조기에 완벽하게 치유되고 싶다는 한없는 의존감, 두 개의 감정을 기본 태도로 동시에 갖는다. 이럴 때 일시적 증상의 치유는 가능할지언정 삶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행복한 삶이라는 열매를 얻는 것은 어렵다. 풍선에 튀어나온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이 곧이어 다른 곳에서 문제적 행동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 이런 점들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의사로서 의료의 영역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보고 싶다는 개인적 환상. 그리고 의료의 영역에서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고 싶다는 일반인의 환상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보고 싶었다.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글을 쓰게 되면 결국 현실에 내가 처한 정체성에서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다. 현실 속의 내가 글 속에 나와 언행일치되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나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픽션적인 방법을 도입했다. 그것도 병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한 자연인의 눈과 입을 빌려 삶의 고단함을 짚어내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또 병원에서 의사 환자라는 계약적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끈으로 이어져 꾸준히 그들의 삶과 함께하는 모습을 글이라는 환상의 공간에서나마 실현해보고 싶다는 개인적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도시는 원초적 외로움을 자극하는 공간이다. 외롭다 외롭다고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옆집의 문을 두드려볼 엄두는 못 내고 친구에게 선뜻 휴대전화의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 쿨한 관계가 현대인의 기본 태도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얼어 죽게 생겼다.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나는 주인공이 함께 모여 밥과 술을 먹는 식당을 차린다는 설정을 했다. 거기에 모인다고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얼어 죽지는 않을 온기를 나눌 수 있고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공간과 관계가 있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삶이 전보다는 덜 힘들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길 테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공간과 관계다. 이 공간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하고 전보다 행복하게 느끼고 만족스럽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시도를 같이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간의 행복은 현재의 나를 중심으로 나의 과거, 가까운 사람들, 내 마음속의 이상, 이 세 가지와 비교하는 것 속에서 결정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 셋은 지금 내가 인생의 궤적에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매번 바뀌게 된다. 이 책은 그 중에서 30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젊은 성인이 겪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후회와 자책, 남과 비교하면서 겪는 자존심의 상처, 이상과의 괴리에 의한 좌절감 속에서 나름대로 대처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지 그 방법을 같이 찾아보려고 한다. 일곱 번째 손님. 자신감 없는 여자. 1. 왜 자신을 믿지 못하는가? 유진은 한 달 전부터 전보다 30분은 일찍 눈을 뜬다. 예전에는 출근 시간에 겨우 맞춰 일어나 눈곱만 뗀 채 집을 나서기 일쑤였다. 그런 그녀가 변했다. 아니, 불가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한번 정해진 삶의 패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고야 마는 유진에게 자발적인 변화는 꽤 큰 사건이었다. 변해야 할 상황이 닥쳐도 지금까지 잘 지켜온 일상을 고수하면서 불편을 감수해온 것이 유진의 29년 삶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홍보대행사에 들어온 지 벌써 햇수로 5년째. 회사는 유진이 들어왔을 때보다 몇 배는 커졌다. 처음에 아기자기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사장 얼굴 못 본 지가 몇 달은 된 것 같다.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회사가 부지기수인 마당에 회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비교적 강한 유진이지만 그녀의 고민은 태생이 새칭 홍보녀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나 기자에게 먼저 다가가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클라이언트나 언론사 양측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하는 홍보녀의 기본 태도가 5년이 되어도 몸에 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업 공신까지는 못 돼도 나름 회사 짬밥으로는 중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 그리 인정받지 못하고 뒤편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 되어버렸다. 속상하고 아쉬울 때도 있지만 유진은 만족해했다. 무슨 일에서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고 그것도 훌륭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야 속이 편해지니까. 지금까지 그래왔기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여겼다. 어느 날 안정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진의 마음을 뒤흔든 일이 생겨버렸다. 조직 개편이 있었다. 부사장 말로는 어디에서도 맡은 역할을 다 해내는 회사의 역사이자 멀티플레이어. 하지만 까놓고 말하면 깍두기 유진은 새로 만들어진 팀으로 배치되었다. 1년 전에 입사한 3살 어린 후배 영민과 이번에 새로 충원된 신입사원 호준이 한 팀이었다. 유진보다 3살이 많은 호준은 작은 광고회사에서 기획일을 했다고 했다. 지금껏 회사에서 쓸만한 남자를 본 적이 없던 유진은 그를 처음 본 날 싱숭생숭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평소 즐겨보는 만화책의 주인공을 쏙 빼다 박아놓은 것 같은 인상이었다. 유약해 보이는 인상에 긴 머리, 섬세하게 긴 손가락, 부드러운 목소리, 말을 끝낼 때마다
눈을 마주치며 살짝 짓는 미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가 나이 어린 유진을 선배라고 부르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할 때에는 가슴이 멎는 것 같아 바보같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더 오래 끌 수도 있는 이야기를 용건만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그날 내내 후회했다. 그때부터 유진은 일찍 일어나 그가 자신을 바라봐주고 뭐라고 한마디 해주기를 바라면서 공들여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는 등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로 집을 나섰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묻는다.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게 될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든 적이 없었다. 눈이 너무 작고 얼굴은 지나치게 크다. 머리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봐도 눈에 들어오는 얼굴의 단점은 도저히 가릴 수 없는 것 같았다. 왜 이런 단점을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을까? 유진은 자신의 무던함과 무지함을 탓했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으니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자책할 뿐이었다. 그동안 쓸 곳이 없어 정부 비축미처럼 몇 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적금과 펀드를 깨서 시술을 받아야 할지 진지한 고민을 할 지경에 이르렀다. 답답한 마음에 서점에 갔다. 그를 넘어오게 하는 마법의 화술 101가지. 얼굴 마사지로 일주일에 10% 작은 얼굴로 같은 책을 집었다. 집을 때 누군가 자신을 쳐다볼까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대형 서점에 왔는데도 혹시나 사람들 눈에 띌까 머리카락이 쭈뼛 서면서 긴장감이 들었다. 할 수 없이 맨 위에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같은 우아한 책을 놓고 계산대로 가져갔다. 며칠 전 호준이 점심을 같이 먹다가 나이를 물어서 당황한 적이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한국 나이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만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28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양심에 찔렸다. 대리님 30살이잖아요. 호준 씨랑 2살 차이. 맞죠? 아니야. 아직 29이야. 왜 남의 나이를 확 올리고 그래? 영민이 옆에 앉아 있다가 얄밉게 나이를 올려서 공개해버렸다. 죽고 싶었다. 호준이 씩 웃었다. 그런데 호준 씨 왜 물어봤어요? 우리 김 대리님 관심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3초만 뜸들이다 대답하면 안 되나? 지금까지 보지 못한 빠른 리액션으로 손사래를 치는 호준도 미웠다. 속상했다. 긍정 속의 부정이기를 바랐지만 그럴 리 없다는 걸 유진은 알고 있었다. 그냥 궁금했어요. 왜요? 대리님은 궁금하지 않아요? 나도 궁금하기는 하네. 제 나이가 왜 궁금했어요? 아, 제 학교 선배 중에 정말 괜찮은 형이 있는데요. 그 형이랑 만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대리님 젊으시네요. 저는 저랑 비슷하거나 연상이신 줄 알았어요. 네? 와, 웃긴다. 우리 김 대리님이 원숭미가 있기는 하죠. 그쵸? 부잣집 맏며느리 타입. 영민 씨도 그렇게 봤죠? 그렇죠? 그 형네 집안 좋거든요. 선배가 몇 살이신데요? 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대학원 들어갔으니까 나보다 6살쯤 위? 띠동갑도 아니네요. 그런데 돌싱이라 그건 너무했다.
두 사람은 유진의 속도 모르고 시시덕거리기만 했다. 유진은 젓가락을 콱 목구멍에 찔러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머릿속에서 전날 밤에 읽은 책 구절이 떠올랐다. 폭풍이 이는 날에는 수로의 난간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하라. 그리고 안개, 특히 겨울 안개에 조심하라. 그리고 미로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두려워할수록 길을 잃으리라. 최윤, 하나코는 없다. 유진은 인생이 어쩌다 폭풍이 이는 날에 수로의 난간에 기대어 위태해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새 호준과 영민은 공연을 같이 보러 가기로 약속을 정하는 것 같았다.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는 유진은 존재하지 않는 공기 인형처럼 대하면서 그게 자신의 숙명인지 자신이 애초에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일 뿐인지 유진은 순간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다. 좋아하는 치즈 알밥에 얹혀있는 날치알들이 목구멍 속에서 날치로 변해 솟구쳐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이 사실은 병이 두렵다. 오늘 화장실 자주 가네? 응, 가끔 이렇게 배가 살살 아픈데 잘 가라앉지를 않아. 술을 그렇게 처먹어대니까 장이 견뎌내냐? 술은 네가 더 마시지. 나야 사장인데 취하는 게 되냐? 가게 닫고 나서 젊은 애들 데리고 매일 고기 먹고 소주 먹고 들어가자는 놈이 나는 낮생활이 있으니 시간 되면 들어가잖아. 내일 내시경 한번 하자. 병원에 와라. 형님이 안 아프게 해줄게. 됐어. 이러다가 말겠지. 철주가 며칠 전부터 장염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배가 살살 아프고 대변 색깔도 그리 좋지 않다. 그런데도 철주는 꾹 참고 자기가 좋아하는 유산균 강장제만 복용하고 있다. 술은 그래도 덜 마시는 편이지만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홀짝거리는 중. 옆에서 보다 못한 영수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지만 철주는 완강히 거부하는 중이다. 너 몸 무서워하는 거 있지? 내가 뭘?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니 대장암일 가능성이 높아. 폴립은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너 폴립 가만히 두면 악성으로 가는 수 있어. 위, 간, 폐가 빅3를 내주기 시작하고 대장암이 급격히 늘고 있어. 서구화의 영향이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매일 유산균도 마시고 대변도 잘 보고 있어.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살이 안 빠져? 너 일주일 사이에 몇 킬로는 빠졌을걸? 다이어트도 되고 좋지 뭐. 하여튼 신경 쓰지 마. 철주는 사실 두려웠다. 아는 게 병이라고 의사들이 병에 대한 겁이 많은 편인데 철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동안의 방만한 생활에 대한 가혹한 성적표를 받게 될까봐 무서웠다. 사실은 요새 못 먹어서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장염 걱정으로 밤에 퍼브메드로 의학 논문을 검색하고 구글에서 논문을 찾아 읽느라고 잠을 못 자서 빠진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작은 할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 대장암은 가족력도 있다고 하는데 더욱 걱정이 되었다. 그렇다고 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동안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인생이 병원에 얽매여 이상해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철주는 차라리 끝까지 모르다가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달 내에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여겨왔다. 대장도 겁이 많군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요. 한번 받아보세요. 보라가 철주의 낯빛이 그리 좋지 않아 걱정이 돼서 말했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나이가 나이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맞아. 야, 철주야. 나이가 나이잖냐. 그러는 너는 임마. 난 괜찮으니까 너나 잘하세요. 철주는 한마디로 잘라버렸다.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영수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었다. 보라도 자주 오더니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귀에 거슬렸다. 보라쌤은 공부 안 하나? 난 2년차 때 공부가 제일 재밌었는데. 이번 달 미국 정신의학회 학술지에 해발고도 2000m 이상에서 사는 사람의 자살 위험률이 높다는 논문 실린 거 봤나? 페리렌쇼가 하버드에 있다가 유타로 가더니 재미있는 연구를 했더라고. 그래요? 우리 저널클럽에서는 못 봤어요. 저널클럽에 나오는 것만 봐서는 안 되지. 2년차 정도 되면 환자 보면서 궁금해지는 게 많이 생겨야 해. 그냥 관성적으로 환자 보고 교수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해서는 좋은 정신과 의사가 되기 어려워. 맨날 여기 와서 술이나 마시고 말이야. 저 일 많이 해요. 일을 잘해서 술 한잔할 여유가 있는 거지 일도 안 챙기고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술 마실 시간에 논문 하나 더 보고 더 쓸 생각하고 환자 고민하고 그런 파이팅을 보여야 할 때라 이거야. 또 우리 같은 늑다리들이랑 놀지 말고 자기 나이 또래하고 놀아.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약물 중독에 성격장애까지 있는 환자가 병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바람에 그 사람 달랬다가 협박했다가 하면서 진을 빼고 와서 정신과에 지읒자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사람한테. 영수도 거들었다. 맞아. 야, 네가 무슨 교수냐? 교수도 아니면서 왜 그래? 자기 일 알아서 잘하니까 여기 오는 거지. 또 안 한다고 해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 정신의학의 질이 걱정돼서 그런 거지. 나 2년차 때는 집에 거의 못 갔어. 발표 준비하고 환자 보느라. 웃기고 있네. 병원 앞 술집 12시에 문 닫으면 같이 나오던 놈이. 개구리 올챙이 쩍을 완전히 자기식으로 기억해요. 남들 앞다리 먼저 나오고 뒷다리 나올 때 지는 앞뒷다리가 한꺼번에 나온 줄 안다니까. 철주는 그렇지 않아도 배가 꾸룩꾸룩한 게 기분이 안 좋은데 보라와 영수가 협공을 하는 게 짜증이 났다. 보통 때 같으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너는 짖어라 나는 놀련다는 마음으로 신경 끄고 시끄럽고 빠른 음악을 틀어서 입을 막아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아침부터 제대로 못 먹었고 무엇보다 일주일째 고기를 먹지 못한 헛헛한 뱃속은 짜증을 용솟음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보라도 이런 철주의 반응을 보는 게 처음이었다. 언제나 모든 걸 달관하고 받아주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에야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까칠하다고 소문났던 현직 대학 교수였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동시에 섭섭하기도 했다. 보라에게 이곳은 너무 좋은 안식처이고 즐거운 곳이었는데 주인이 자기를 전공의 2년차로 보고 그 잣대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보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 술이나 진탕 마셔야겠다고 결심했다. 3.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까다. 김대리도 노래 하나 해야지. 네, 잠깐만요. 같은 시간 노사이드 근처의 노래방에서는 유진의 부서 회식 2차 자리가 있었다. 유진은 회식도 부담스럽지만 노래방은 더 싫었다. 영민은 자리에 앉자마자 벌써 2곡을 불렀다. 유진과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데 지난주 뮤직뱅크 1위 곡이라며 최신 노래를 막힘없이 부르고 다른 직원들과 걸그룹 노래들의 율동까지 따라한다. 전에 얼핏 얘기하기로는 댄스 학원 가서 배운다는 것 같았다. 분명히 밤마다 매일 놀러 다니지 않으면 불가능해 보였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크서클이 확연한 눈으로 출근해서 졸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영민이 싹싹하고 뭘 해도 귀여운 인상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유진은 도대체 뭘 불러야 할지 고민이 된다. 아주 어쩌다 한번 친구들과 놀러가서 노래를 하게 되면 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곡을 부른다. 잘 부르지 못하고 목소리도 떨리는 편이라 성시경의 발라드를 키를 바꿔서 부르는데 친구니까 그나마 들어준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그녀가 부를 때 고개를 함께 끄덕여주거나 감상을 하듯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녀석들을 본 적이 없었다. 얘기를 하고 있거나 자기가 부를 곡을 고르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지금 성시경의 발라드를 어줍잖게 부르면 영민이 달아오르게 한 분위기가 일거에 썰렁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너무 옛날 노래나 트로트를 부르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 않아도 호준이 자기보다 연상으로 알았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럴 수 없었다. 이미지를 생각하면 적당히 요즘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마땅히 고를 곡이 없었다. 이왕이면 율동과 리듬감이 있고 따라 부르기 쉬운 댄스곡이 딱 좋은데 그걸 너무 잘 불렀다가는 일은 안 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으로 찍힐까 봐 걱정이 된다. 호준과 처음 온 노래방인데 조신하면서도 우아하고 문화적으로 보이고 싶었다. 결국 선택한 곡이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였다. 전주가 나오자 사람들이 환호를 올렸다. 꽤 빠른 리듬이고 사람들도 거의 다 아는 노래였다. 선곡까지는 좋았다. 호준도 자리에 앉아서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용기를 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전주가 나오고 저기 그대가 보이네요 부분까지는 잘 따라하며 제법 춤도 출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박자를 놓치고 나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난처해하며 허둥대다가 그냥 멈춤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마이크를 들고 호준이 나왔다. 호준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이어서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이 와 하고 쳐다보았다. 호준의 노래 솜씨가 제법이었다. 큰 키에 긴 팔다리가 성시경을 연상하게 하는 면도 있었다. 생각해보니 뿔테 안경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유진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호준이 자기 파트를 부르고 그녀에게 눈짓을 했다. 후렴구를 부르고 났으니 2절을 이어서 부르라는 것 같았다. 그 정도 눈치는 유진도 있었다. 그런데 목구멍이 열리지 않았다. 그냥 노래가 지나갔다. 호준이 답답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유진을 쳐다보았다. 용기가 생기기는커녕 몸은 더욱 굳어질 뿐이었다. 그때 영민이 앞으로 나와 유진의 마이크를 낚아챘다. 그리고 뒷부분을 이어 부르기 시작해 후렴구도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화음까지 넣어가며 불렀다. 유진은 두 사람을 지켜보다 터덜터덜 자리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둘의 노래를 듣고 환호를 하며 박수를 쳤다. 호준이 돌아와 그녀 옆에 앉아 맥주를 따라주며 말했다. 무대 공포증이 있으신가 봐요. 노래 잘하실 것 같던데. 자, 한잔해요. 유진은 단숨에 원샷을 했다. 갈증은 사라지지 않고 심장은 1000m 달리기를 막 끝내고 들어온 사람처럼 쿵쾅거리고 입술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목이 너무 말라 바닷물을 한 바가지 마셔버린 사람처럼 타올랐다.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자리 좀 잠깐, 화장실에. 유진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그냥 걷고 싶었다. 유진은 자신이 그렇게 미치도록 싫은 적이 없었다. 폭주족이 지나가다 퍽치기라도 해서
오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건물에서 머리 위로 간판이라도 떨어졌으면. 이 자리에서 삶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도 괜찮아 보였다. 그래도 여기가 어디인지는 알아둬야겠다는 마음에 두리번거려 보니 어디서 들어본 간판이 하나 보였다. 이상하게 익숙한 이름. 4.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당신을 후회로 몰아간다. 언니, 여기서 보니까 새롭다. 그렇지? 그렇다, 얘. 어릴 때는 사촌들끼리 자주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들 바빠지고 나니까 1년에 한두 번 설이나 추석에 밥 같이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게 다야. 언니가 여기 들어와서 얼마나 놀랐는데. 지난번에 네가 무슨 홍보대사라도 된 듯이 여기 얘기를 하도 해서 기억에 남았거든. 내가 홍보회사 다니고 있지만 너야말로 홍보녀가 되면 딱인데. 언제든지 병원 그만두면 연락해. 네 자리 만들어줄게. 그래? 좋지. 병원 지겨워 죽겠는데. 일하면서 연예인도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멋져? 홍보회사 다닌다고 다 연예인 만나는 거 아니야. 요새는 너희 병원에서 드라마 많이 찍으니까 그게 더 빠를 거야. 드라마에 나오는 홍보회사하고 현실은 180도 달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침 드라마나 미니 시리즈 보면 꼭 여자 정신과 의사 나오잖아. 우아하고 신비롭게. 하지만 완전 정반대지. 우리도 험하게 살거든. 이 동네는 웬일이야? 언니네 회사 여기서 좀 멀잖아. 간만에 부서 회식인데 부사장이 젊은 애들 노는 데서 놀자고 우겨서 단체로 택시 타고 왔어. 유진은 보라의 사촌 언니다. 예전에 얘기를 듣고 무심코 들어온 가게에 마침 보라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보라가 사람들에게 유진을 소개하자 유진은 버릇처럼 일어나 명함을 돌렸다. 우린 명함 없는데. 재밌네요. 왜요? 여기 와서 명함 주는 손님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홍보회사 같이 그런 거 주고받고 나서 모든 게 시작되는 직업들 있죠? 그래요? 그래도 초면이라 불편하셨다면 다시 주세요. 오, 다시 달라는 말도 하시고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었죠? 그죠? 네? 그냥 느낌이 평소에 그런 말을 하실 분 같지 않아서요. 철주는 여전히 까칠한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괜히 사람을 떠보게 되었다. 평소라면 남의 인생에 관심 끄고 살 그였다. 오늘은 어찌되었건 이상한 날. 옛날에는 자주 했지만 요즘은 안 하려고 굳게 마음 먹고 있던 장난질을 시작한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는데요? 수수하시고요. 별다른 장신구도 하지 않으시고 액세서리로 작은 브로치 하나 있네요. 그것도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는 걸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죠. 고양이가 그렇듯이. 그러면서도 누가 턱 밑을 만져주기를 바라죠.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라면은 주로 삼양 쇠고기 라면? 아니요, 틀렸어요. 신라면이요. 삼양라면, 신라면, 안성탕면 모두 같은 그룹이죠. 고전적인 라면을 고르는 분들은 신중해요. 첨가물은 계란 안 넣어 드시죠? 넣더라도 안 터뜨리죠? 네, 국물이 탁해지는 게 싫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다이어트 때문에 국물 따로 면 따로 끓이는 건 유난 떠는 것 같아 싫죠? 맞아요. 어떻게... 라면은 라면일 뿐 한 끼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때우는 거죠. 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남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예민하고, 뭐든지 결정할 때 나보다는 남이 우선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타입인데, 문제는 너무 오래 두드려보다가 건널 타이밍을 놓치는 때가 많죠.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고려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져서 도대체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다 해결이 잘 안 되면 후회도 많이 하죠. 정황상 실패할 만해도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 인생이 망설임과 후회의 연속이죠. 너무해요, 대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니야, 보라야. 맞는 말인데 뭐. 많이 비슷하네요. 사실 오늘도 딱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유진은 철주의 넘겨짚기 수법에 넘어가서는 그날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과 전날 점심 먹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술술 털어놓았다.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자신이 얼마나 예민한 상태로 지내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했다. 털어놓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일주일 만에 숙변이 대장을 탈출해 화장실 변기 안으로 떨어지고 몸무게가 700g은 줄어든 것 같은 후련함. 유진 씨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요. 행복하세요? 글쎄요.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하기 힘들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도 최소한 불행하지는 않아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진 씨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불행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굳게 믿어요. 더 안 된 것은 그렇다고 유진 씨가 아주 잘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나쁜 짓을 한 것도 하라고 한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살라는 대로,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저 같은 사람이 맞나 보죠? 유진은 철주가 하는 말이 신기했다. 이 세상에 자기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줄 알았다. 그저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만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특이한 성격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였다. 철주가 이렇게 술술 얘기하는 걸 보니. 잠시 후 철주가 흰 종이를 들고 오더니 그림을 그렸다. 그러고는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회식을 갔어요.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윗사람 자리예요.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아무데나 앉을 수 있어요. 어디 앉을래요? 유진이 머뭇거리자 영수가 먼저 골랐다. 난 7번 할래. 이왕이면 바로 맞은편에 의미 있는 자리가 좋지 않겠어? 이어서 보라가 말했다. 저는 6번이요. 맞은편 바로 옆. 처음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앉아 있으면 찍힐 것 같아요. 적당히 멀리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눈도 안 마주치고 한편으로는 괜히 일부러 멀리 앉아 있다는 인상도 주지 않을 수 있는. 유진이 머뭇거리다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7번, 2번, 3번만 아니면 괜찮아요. 맞은편이랑 바로 옆은 좀... 가능하면 5번이나 9번? 여기 한번 봐. 철주가 종이를 뒤집었다. 뒷면에는 7번에 Y가 써 있고 6과 8에 B가 쓰여 있었다. 영수와 보라의 이니셜이었다. 그리고 1과 4에 느낌표가 5와 9에 물음표가 쓰여 있었다. 너 또 잘난 척한 거지? 우리 가지고 놀았군.
내가 너희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나 할까? 이게 무슨 뜻인데? 원하는 자리를 보면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 네가 선택한 7번은 자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주목받고 싶어 하고. 사실은 주빈은 자기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지. 그래서 최소한 주빈의 앞에 앉아서 그와 대등하게 있고 싶어 해. 너의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여기서도 드러난 것이지. 하지만 나는 알지. 네가 그렇게 호기 있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의사회 식사 모임 같은 데 가면 사나 구러 간다는 것을. 거기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지 않고 더럽게 시끄럽게 떠들더구만. 주빈의 관심을 변방에서 끌겠다는 것 같더만. 그게 너야. 영수는 대답은 하지 않고 맥주만 들이켰다. 그리고 보라쌤, 본인이 설명한 그대로야. 성격도 그렇지. 2나 3에 앉아서 높은 사람 비위를 맞추기는 싫고 그렇다고 영수같이 대놓고 도전적으로 각을 세우기도 싫어. 하지만 아주 변방에 가는 것도 내키지 않고 적당한 곳에서 튀지 않은 채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은 마음. 주빈이 어이 술 한잔해 라고 말하면서 잔을 줄 정도의 거리에는 있고 싶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메인 화제에 얽매여 있기는 싫은 마음. 여기 놀러 오는 마음도 그런 셈이지. 튀어나가는 것도 완전히 순응하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곳에 머무르는 것으로 양쪽 모두로부터 위안을 받고 반틈의 소속감을 느끼지. 박쥐형이야. 무섭네요. 오늘 좀 이상하세요.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아는 대로 모두 말하는 건 사실 좋지 않다.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상대방이 조리해서 먹고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줘야만 그게 영양분이 될 수 있다. 철주가 지금 보라에게 얘기한 것은 보라에게는 소화는커녕 체할 만한 분량의 음식이었다. 유진 씨는 처음 봐서 이렇게 느낌표와 물음표를 해놨어요. 느낌으로는 1이나 4인데 어쩌면 5나 9를 선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1과 4는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절대 눈에 띄고 싶지 않는 사람이 선택하는 자리죠. 주빈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식사 시간 내내 그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도 알 수 없죠. 거기를 선호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한 욕구가 적은 편이에요. 그에 반해 5나 9는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은 똑같아요. 하지만 필요한 경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면 주빈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포지션에 가 있는 것이죠. 유진 씨는 그런 면에서 회피성이나 의존성 기질이 많다고 할까요? 경계심도 많고 신경도 많이 써요. 밥을 먹는 내내 가운데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신경 쓰고 있겠죠. 도리어 자기 테이블 사람들과는 별 대화가 없을지도 몰라요. 혹시 자기 얘기를 하거나 자기를 불러주지 않을까 아니면 부를까 걱정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밥을 삼켜도 밥 아래 위에서 서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피곤할 거예요. 애매하고 피곤한 인생이죠. 그렇지만 1이나 4를 선택한 사람에 비해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간절히 원한다면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변하기란 쉽지 않겠죠. 철주는 열심히 설명했다. 배가 사르르 아파왔다. 철주는 말을 마치고 화장실로 갔고 융단 폭격을 받은 세 사람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음악을 들으면서 잔을 기울였다. 갑자기 속속들이 발가벗겨져 버린 막장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이 폭로된 등장인물들의 당황스러움 속에서 마냥 앉아 있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철주가 돌아왔다. 아직도 할 말이 있는지 철주는 말을 이어갔다.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했죠. 세상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이기적인 병이다. 왜 행복을 소비하려고만 들고 생산할 생각은 하지 않는가? 멋진 말이라 가끔 써먹죠. 세상에는 행복을 생산할 줄 모르고 누가 갖다 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제가 그렇다는 건가요? 글쎄요. 혹시 백설공주 좋아해요? 네? 동화 말인가요? 네. 저는 백설공주는 사실 계모의 이야기라고 봐요.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하나는 백설공주, 행복을 생산하지 못하고 누가 와서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구원 환상의 핵심이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는 그냥 누워서 왕자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타고난 미모로 왕자와 결혼을 하죠. 한마디 말도 나눠보지 않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미모면 모든 게 다 되는 더러운 세상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왕비. 이 여자 좀 생각해 봅시다. 재취로 들어왔죠. 배운 건 별로 없죠. 역시 내세울 건 미모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뒤로 수군거렸을 거예요. 백설공주의 친엄마가 훨씬 예쁘고 거기다가 지혜롭고 우아했다고요. 그러니 아침마다 마법 거울에게 물어봤겠죠. 누가 제일 예쁘냐고. 그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식이었을 거예요. 자기 방을 나와서 왕비로서 요즘으로 보면 퍼스트레이디죠. 그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이 세상에서 왕비님이 제일 예뻐요라는 말을 듣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진 씨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글쎄, 없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전 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평균 이상이신 것 같은데. 치켜 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여긴다면 더 불행한 거고요. 보라쌤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그런 왕비한테 거울이 이제는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다고 했단 말입니다. 매일 거울의 말을 보약, 아니 마약같이 맞고 나와서 하루를 버티던 왕비 입장에서는 그냥 나보다 한 명 더 예쁜 아이가 생겼고 나은정 기른정이라는데 기른정 입장에서 보면 잘된 일이야 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 벌어진 셈이죠. 자존감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 배로 낳지 않았다 해도 자기가 10수년 키운 딸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그래서요? 그럴 정도로 바닥이 없는 자존감으로는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또한 분노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요. 기른 딸을 죽일 결심을 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 저녁에는 내가 죽고 싶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철주는 씩 웃으면서 술을 따랐다. 한 잔 드시고 내일 놀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프로이트는 우울증은 자신을 향한 공격성이라고 했다. 무의식적 공격성이 타인을 향해 투사되지 않고 자신을 향하게 되면서 자신을 파고 들어가서 파괴해버릴 정도로 공격을 해대는 상태. 그래서 내가 나를 공격하고 또 그 공격을 내가 방어하는 내란으로 소진되어 버린 상태가 우울증 환자의 모습이라고 했던 것이다. 지금 유진의 모습이 그랬다. 드러난 우울증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지금 발화하기 시작한 공격의 포문이 그녀의 성질대로라면 밖을 향하지 못하고 10중8구 자신을 향할 것이 분명하다. 오랜 내전에 그녀의 정신이 황폐해지고 난민이 들끓는 잠비아나 우간다 같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기회가 왔을 때 손을 내밀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 던져준 로프를 양보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만 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유진이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 벌써 몇 번인가. 이렇게 기회는 우연히 찾아온다. 물에 휩쓸려 가면서 누군가 뛰어들어 구해주기만을 기다려왔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철주를 알게 되었다.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은 너무 절망적이다. 힘이 빠져서 이대로 죽을 것만 같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지금은 뭐라도 잡아야 할 때라는 것을 느꼈다. 그가 따라준 수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말했다. 한번 가보죠. 좋아요. 이제 변화가 가능하다. 시동이 걸린 셈이다. 오. 인생의 레이더 감도 줄이기. 네 사람은 철주가 모는 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났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두들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철주의 차에 올라탔다. 그것도 밤새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가 옷만 갈아입고 다시 만난 상태. 꾸벅꾸벅 졸다 보니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을 달리고 있었다. 피곤하면 좀 더 자요. 깨어나면 새우잡이 배에 팔려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철주는 졸리지도 않은지 쉬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었다. 졸리지 않으세요? 장이 안 좋아 술을 줄였더니 잠도 주네요. 철주는 요새 잠을 자면 혹시 장 운동이 줄어 증상이 더 나빠질까봐 극도로 잠을 줄이고 있는 중이었다. 철주는 운전을 하면서도 장의 운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다. 1시간은 더 가야 하니까 좀 더 자요. 알아서 갈 테니까. 유진은 그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뭘 입고 나갈지 고민했다. 청바지에 간단한 티셔츠를 입고 갈지, 니트에 스커트를 입고 나가야 할지, 운동화를 신을지, 스니커즈나 단화를 신을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10분 늦게 와서 미안한 상태였다. 하지만 차에 오르고 나자 긴장이 풀어져서 골아 떨어졌는데 한참 자고 난 다음에 보니 다들 자고 철주 혼자 깨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유진의 성격으로는 몸둘 바를 모를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그러나 다시 몰려오는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진은 곧 잠에 빠져들었다. 유진이 눈을 뜨니 커다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앞이었다. 여기가 어디죠? 이어서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비비며 부스스 일어나자 미리 도착해서 바람을 쐬고 있던 철주가 다가와 설명했다. 제가 아는 분이 운영하는 레이더 연구소 겸 훈련소예요. 신형 레이더를 개발하고 배를 몰거나 레이더를 조작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도 하죠. 여기는 왜 왔는데요? 들어가 보면 알아요. 두 사람은 저 위로 올라가면 경치가 좋으니까 산보나 하고 오든지. 유진 씨 때문에 온 거니까. 철주는 유진을 데리고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는 오생근 박사님, 여기는 김유진 씨.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내가 뭐 설명할 게 있나요? 김 박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벌써 몇 번째예요. 저는 안쪽에서 교육이 진행 중이라서 거기는 돈이 나오거든. 에이, 이따가 한잔해요. 제가 좋은 거 한 병 가져왔어요. 좋지요? 오 박사가 나가고 나자 철주는 자리에 앉아 유진을 옆에 앉히고는 레이더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을 보세요. 이게 여기서 반경 15km 내에 있는 바다 위 물체를 잡고 있는 거예요. 보이죠? 네.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휙휙하고 한 바퀴 돌 때마다 잡히는 물체들이 보여요. 지금은 10m가 넘는 물체만 잡도록 감도를 조정해 놓았어요. 서북 쪽에 배가 한 척 있고 남동 쪽에도 세 척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배들의 좌표와 허가를 받고 어업을 하는 배들이 기록되어 있는 해도 위의 좌표를 맞춰보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감도를 낮춰볼게요. 철주가 감도를 30m로 낮췄다. 남동 쪽에 있던 배 세 척이 모두 사라졌다. 배가 많이 줄었죠?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까요? 감도를 3m로 높였다. 그러자 화면이 파리떼처럼 번쩍거리는 점들로 가득 찼다. 작은 어선들이 모두 다 잡힌 거예요. 앞바다에서 낚시하는 배를 비롯해서 양식장에 먹이 주는 배도 다 잡히죠. 이걸 하나하나 다 대조해 볼 수 있을까요? 숫자도 숫자지만 아주 작은 배들은 신고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걸 왜 제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유진 씨 심리를 본인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유진 씨 마음이 바로 이런 상태예요.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확인해서 보려고 감도를 지나치게 높여놨어요. 단 하나의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거죠. 만일 이렇게 철주가 감도를 내려서 10m로 조정했다. 그러자 화면에서 전멸하던 작은 점들이 일거에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서서히 감도를 올리자 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유진 씨는 사람들의 시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위를 파악하는 데 분주하죠. 그러다 보니 도리어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하나하나 순서대로 파악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큰 배는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겠죠. 그런데 후회하고 나면 사실은 이렇게 레이더의 감도를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거꾸로예요. 가혹할 정도로 높이는 거죠.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말이에요. 이러면 일일이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철주는 유진에게 가운데로 앉도록 권유했다. 지금부터 천천히 제가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껏 만났던 사람들, 예민하게 반응했던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서 레이더의 다이얼을 돌려가며 확인해 보세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느껴보세요. 철주는 유진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다. 유진은 천천히 전멸하고 있는 레이더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었는지, 눈앞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다. 검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망감이 교차하기 시작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레이더 감도는 최고조다.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될 타인의 시선과 행동, 사소한 말 하나하나를 의미 있는 것으로 포착해 해석한다. 그리고 그 신호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반응을 준비한다. 그러니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다. 대범한 사람은 비중이 큰 일들만 마음의 레이더에 포착되도록 세팅을 해놓는다. 그 외의 일은 아예 정보로 취급하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효율성의 추구. 그러나 유진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레이더를 최대한 높여서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만에 하나 실수로 놓치는 것이 싫은 성격이다. 거절하는 것도 부탁하는 것도 싫다.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는 낭패를 보느니 차라리 혼자 힘들게 일하는 게 낫다고 여긴다. 이런 식의 삶은 피곤하다.
그러나 너무 오랜 기간 익숙해져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대부분은 알 수 없어 한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냥 그대로 익숙한 것이 낫다고 여기고 안주한다. 변화의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충돌과 갈등을 겪기 싫기 때문이다. 또한 그 비용을 치를 만큼 죽도록 힘든 것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마지막 순간에 머뭇거리게 된다. 철주는 유진 같은 성격의 사람은 변화의 시작을 이렇게 레이더의 감도 조작을 통해 예민한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비효율적인지, 자신의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시키는지 알려주는 데서 시작하고 싶었다. 뭐 하고 왔어? 잠시 교육. 여기 경치 좋지? 아주 좋은데? 이런 데를 숨겨놓고 있었냐? 치사하게. 영수와 보라가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철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철주가 트렁크에서 아이스박스를 열어 맥주캔을 하나씩 꺼내 던져줬다. 해장이나 하자고. 시원하게 한 잔. 좋지요. 세 명은 맥주를 시원하게 한 잔씩 마셨다. 점심때가 훌쩍 넘은 시간에 처음 들어가는 칼로리 함유 물질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몸이 순식간에 흡수하는 것만 같았다. 좋네. 이제 우리는 뭐 할 건데? 놀자고 온 거야. 드라이브도 겸해서. 뭐 하고 놀게? 이거. 트렁크에서 박스 안을 뒤적이던 철주는 리모트 컨트롤 자동차를 꺼냈다. 우와, 이런 취미도 있어요? 옛날에 좀 만들어서 갖고 놀았지. 몇 개 안 남았는데 오늘 갖고 놀려고. 이거 잘 나가. 철주는 리모트 컨트롤 자동차 몇 대를 꺼내 연구소 주차장에 늘어놓았다. 꽤 넓은 주차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초보자들이 원격 조작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영수와 보라는 철주가 가르쳐준 대로 조종하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넓은 주차장에서 종이컵을 세워놓고 조작 테크닉을 겨루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갔다. 그러던 중 유진이 연구소에서 나왔다. 레이더 잘 봤어요? 네. 이제 돌아가서 제 인생의 레이더 감도를 조정하도록 노력해 봐야겠어요. 유진은 감을 잡은 듯이 말했다. 느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유진 씨한테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어요. 철주는 유진에게 갖고 온 차를 하나 더 꺼내 보여줬다. 이게 뭐죠? 제가 만들다가 만 자동차인데 위에 검은 판이 보이죠? 이게 태양열 지별판이에요. 철주가 자동차를 양지 바른 곳에 가져다 놓았다. 스위치를 켜자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10m쯤 가다가 그늘진 곳으로 들어서자 서서히 서버리고 말았다. 충전이 안 된 건가요? 이 자동차는 충전지가 없어요. 배터리를 달지 않은 자동차예요. 다시 양지 바른 곳에 놓자 차는 움직였다. 그리고 점점 속도가 붙었지만 해가 없는 구역으로 들어가자 더 달리지 못하고 서버렸다. 배터리를 달아봤는데 너무 무거워서 안 나가더라고요. 일종의 실패작이죠. 네. 그런데요? 유진 씨를 보면 레이더 문제도 있지만 이 자동차처럼 배터리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일한 동력원을 태양열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유진 씨는 인정을 원해요. 그것도 남의 인정. 누가 당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죠. 태양열처럼요. 그래서 지별판이 그쪽을 향해서 놓여 있으면 잘 나갈 수 있어요. 이 차처럼 말이에요.
철주가 양지에 차를 갖다 놓았다. 차는 다시 움직였다. 그러다가 다시 응달로 들어가자 멈춰섰다. 그러다 저렇게 응달로 들어가면 멈춰서요. 달리는 동안 충전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갈 능력이 없으니 서버리고 말죠. 유진 씨 같은 성격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가 발전이 안 되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혼자 나가야 하는 건가요?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안타깝지만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게 문제죠. 기본적으로 외부의 인정이 있어야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주소년 아톰처럼 가슴에 원자로가 탑재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마도 관성을 잘 이용해서 재빨리 응달을 통과하는 것, 또한 좋은 배터리를 장착해서 달리는 동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추운 응달과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해 놓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로 그런 배터리를 자존감이라고 하죠. 유진 씨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이 배터리예요. 유진 씨에게는 좋은 레이더가 있어요. 그러니 태양열이 어디에서 올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태양열이 있을 때 충분히 그 빛을 만끽하고 즐기세요. 그 힘으로 달리세요. 그러면 어두운 곳에 왔을 때에도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그 힘이 지속되면 달리는 힘으로 두 번째 배터리를 하나 더 달아서 번갈아서 가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은 아이디어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배터리를 새로 주문했어요. 전에는 너무 커서 무게 때문에 달 수 없었는데 기술이 좋아져서 가볍고 센 놈이 나왔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배터리가 없거나 닳아버려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자신 안의 배터리가 돌아가야 세상의 응달을 통과해 나아갈 수 있다. 배터리가 없는 사람은 응달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다. 일단 멈추고 나면 낮은 자존감은 더욱더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만다. 이제 철주는 유진의 배터리에 점프 케이블을 연결해 시동을 걸어주려고 한다. 100마디 말보다 한번 제대로 보는 것이 변화의 확실한 방아쇠가 된다. 철주가 태양열 자동차를 집어서 주머니에서 꺼낸 배터리를 장착했다. 잠시 해가 비치는 곳에 두고 충전을 한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 출발시켰다. 자동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해가 있는 곳에서 한동안 주행을 시킨 다음에 드디어 그늘진 구역으로 차를 몰았다. 자동차는 멈추지 않고 나아갔다. 속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서지 않고 응달을 통과해 다시 해가 비치는 곳으로 나왔다. 지켜보던 영수와 보라, 철주는 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다. 자동차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유진은 석양으로 변해 붉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태양과 노을의 따가운 빛이 자신의 가슴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두근두근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 그리고 그것을 간직해서 자신만의 에너지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낙관적인 기대. 응달에 오래 머물게 되면 어댑터를 들고 노사이드를 찾아가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쾌속 충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것이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